안녕하세요. 저는 이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근익입니다. 오늘 저는 코골이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시는 환자들 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잘 수가 없다. 결국 지금은 갑방을 쓰고 있고 함께 여행 가기가 너무 두렵다. 혹은 같이 내원하신 보호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환자분이 자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불안하다. 숨 막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환자를 데리고 여기로 왔다. 결국 코골이는 남을 괴롭혀서 문제가 되는 질환이고 수면 무호흡은 본인을 괴롭혀서 문제가 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자면서 숨을 쉬는 과정이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들을 말하는데요. 묶어서 표현하자면 수면 관련 호흡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런 것들은 수면 장애이면서 동시에 호흡장애이기도 합니다. 수면은 하루 중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요. 수면 중에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은 결국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때로는 양도 줄어들게 만들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수면 환경이 결국 건강이나 사회 활동을 방해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수면 무호흡증은 호흡 노력 유무에 따라서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말하게 되고 따라서 오늘 저도 말씀드릴 수면 무호흡증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되어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이 숨을 쉬는 통로는 이제 코나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온 공기가 인두라는 조직을 거쳐 후두 그리고 기관지로 이어지는 통로를 말하게 되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나 후두 아래의 그런 구조물들은 연골이나 뼈로 둘러싸여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넓이의 변화가 크게 없는 편입니다. 물론 비강의 경우에는 하비갑기라고 부르는 우리 코살들이 이제 붓거나 빠지면서 크기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 정도에는 한계가 있고 코가 막히더라도 입으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두라고 하는 조직은 비인두, 구인두, 하인두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루는 구조물들은 대부분 근육 그리고 연부 조직, 쉽게 얘기해서 살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들입니다. 단단한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가동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쪼그라들어서 막혀버리는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허탈이라고 하는데요. 이 허탈의 정도가 크게 되면서 숨을 쉬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코골이나 또는 수면 무호흡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수면 중에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를 가지는데 이런 공기의 통로가 부분적으로 좁아져서 인두 주변의 살들이 떨려서 소리가 나는 경우를 코골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완전히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골이와 폐쇄성 수면 무호흡은 호흡 기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양상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한되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러한 증상들은 한 환자에서 같은 수면 내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 무호흡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속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간헐적인 저산소증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속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내피세포 기능 이상을 일으키게 돼서 이와 관련된 질환들의 발생률을 높이게 됩니다.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신부전,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뇌혈관계 질환, 당뇨와 같은 내분비 대사 질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에 더해서 호흡기계 질환이라든지 위장관계 질환, 그리고 비뇨기계 질환들도 같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전체 사망률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만약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이런 수면 무호흡증을 교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질환들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는 이런 질환들이 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성인과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성장이 저하된다든지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학습의 저하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과잉 행동 등의 이상 행동 형태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면 무호흡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유병률은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논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인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좀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좀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폐경 이후에는 그 정도가 증가해서 남성과 비슷한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신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게 되고, 임신 말기로 가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도 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나이가 들면 결국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기도 협착이 잘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비만 인구가 늘면서 이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도 이제 발병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후에 설명할 수면 다운 검사 수치상에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범주 내에 속하는 환자는 중년 남성에서 25%, 중년 여성에서 10%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에 더해서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는 남성의 경우는 4%, 여성의 경우에는 2%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1에서 4%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남아나 여아가 비슷한 정도의 비율을 보이지만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이제 성인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결국 기도의 일부가 좁아져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인두 조직 자체의 넓이가 좁아지거나 또는 비강이나 하부 기도의 저항이 커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인두 조직의 허탈도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잘 일어나는 대표적인 조건이 비만입니다. 살이 찌면 인두 주변부 조직들도 결국 같이 살이 찌게 되죠. 이것 때문에 공기의 통로가 좁아져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무호흡증을 잘 일으킬 수 있는 해부학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가 막히면 공기가 통과할 때 저항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두의 허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도 아데노이드가 큰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인두 공간을 막고 있는 경우가 되겠고, 아래턱이 뒤로 밀려 있거나 혀가 커서 혀뿌리 쪽 뒤쪽 공간이 아주 좁아지는 경우에도 수면 무호흡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말단 비대증에 같은 경우에는 상기도 연조직의 부피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흡 조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 술이나 약물에 의해서도 이러한 증상들이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으로 크게는 야간 증상과 주간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면 시 잘 나타나는 증상은 수면 파트너나 부모님에 의해서 목격되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이러한 증상들이 대표적인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숨이 막히는 증상 때문에 잠에서 잘 깬다든지, 또는 구강호흡의 이유로 인해서 입마름이 좀 심해진다든지, 또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든지,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주간 증상으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심해진다든지, 또는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력이나 기억력이 저하가 되고 임무 수행력들이 떨어지게 돼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그런 기분 변화 같은 기분 장애들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두통이나 우울, 불안 이런 등의 증상은 덜 호소하는 반면에 흔히 ADHD라고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성장 장애, 잦은 상기도 감염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수면 무호흡증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먼저 문진, 때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환자의 불편감과 증상을 취합해서 수면 무호흡인지 또는 코골이 질환인지 그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이어서 신체 진찰을 통해서 의심되는 폐쇄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비인후과에서는 보통 내시경 장비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비강 및 인후두 부위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간단하게는 입을 벌린 상태에서 육안으로 편도 크기 및 혀의 위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보통은 혀의 위치가 목젖과 편도를 가리고 있어서 영구개라고 불리는 물렁 입천장이 관찰되는 것 이상일 경우에만 수면 무호흡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도 크기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수면다운 검사는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법입니다. 검사실에서 하룻밤 자는 동안에 측정 도구들을 이용하여 수면 단계, 호흡 기류, 호흡 노력의 유무, 그리고 수면 자세,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결과 양식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담겨있는 내용은 비슷한데요. 검사 시간, 그리고 실제 수면 시간, 수면 효율, 그리고 수면 단계별 비율 등을 통해서 수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고 무호흡 및 저호흡 횟수를 통해서 호흡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보통은 렘 수면 상태에서 비렘 수면 상태보다 무호흡 정도가 심해지고 옆으로 누운 자세보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검사했을 때 호흡 장애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요약지를 살펴보시면 검사 시간 동안의 수면 단계 변화, 그 수면 자세, 산소 포화도, 무호흡 빈도, 양상 등이 요약되어 있고 그 외에도 사지 움직임이라든지 맥박의 변화, 그리고 코골이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정도를 수치상으로 구별하게 되는데 5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 코골이, 5에서 15 사이에는 경도, 15에서 30 사이는 중등도, 30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물을 주입하면서 수면을 유도한 후에 내시경으로 폐쇄 부위를 확인하는 약물 유도화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볼 수도 있겠고요. 엑스레이나 CT, MR과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회복적 구조물을 평가하거나 또는 기도의 넓이나 길이를 측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동반할 수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혈액 검사라든지 폐기능 검사, 심초음파와 같은 다른 검사들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의 원리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인두의 허탈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동안 기도가 짜부라들지 않게끔 보강을 해주거나 또는 기도 자체를 넓혀서 조금 좁아지더라도 공기 흐름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단일 치료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비수술적인 방법에는 양압기 치료와 구강내 장치가 있습니다. 양압기는 기도에 일정 압력 이상의 바람을 가해서 공기 부목을 만들어 기도의 허탈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국 수면학회에서 권장하는 바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 환자에서 이 양압기 사용이 첫 번째로 고려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성물은 결국은 얼굴에 밀착해서 바람이 들어가는 입구 부인 마스크, 그리고 바람 생성을 유발하는 양압기 기계,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호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스크도 현재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가 존재하고 있고 양압기도 여러 형태의 모드를 선택을 해서 환자의 상태나 또는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변화해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양압기는 국내에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고요. 급여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강내 장치는 그 치아에 작용하는 마우스피스 형태의 장치로 이 아래턱이나 혀를 전진시켜서 혀 뒤쪽 공간을 넓혀주는 기구입니다. 주로 경도 및 중등도의 수면 무호흡 환자에서 사용이 권장되고 있고 그 효과는 양압기 정도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내 장치는 양압기를 사용했을 때 불편감이 너무 커서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양압기 외의 치료 방법들을 좀 원하시는 환자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수면 시에 좁아지는 기도 부위를 넓히는 방법을 시도하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수면 중 폐쇄되는 부위는 다양한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부위에 대한 수술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쇄가 가장 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 부위는 편도를 포함한 목젖 주변부와 혀풀이 뒤쪽 공간이기 때문에 수술 시에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코 수술은 같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중적 망곡증에 대한 교정술 또는 합의각계 비대에 대한 축소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 수술 단독만으로는 수술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코 수술은 객관적인 수치상의 개선 효과보다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개선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압기를 사용할 때 보통 코로 바람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코가 막혀 있으면 불편감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양압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코 수술을 시행해서 그 비강내 저항을 줄여주게 되면 양압기를 사용할 때 압력 수치도 낮춰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용의 순응도도 높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설화신경을 자극하는 기계를 몸속에 삽입하는 수술도 개발되었는데요. 이제 호흡 패턴에 따라 신경 자극을 통해서 기도를 확장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도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후 치료 옵션 중에 하나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의 성공률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만으로는 수면 무호흡증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의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군을 잘 선택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병행 가능한 다른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수면 위생, 체중 감량, 그리고 구강 인두 운동, 자세 치료, 약물 치료법 등이 있는데요. 수면 위생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면 관련 호흡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습관을 막는 조치이고 이는 전반적인 수면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유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에서는 이런 수면 위생이 좀 이로운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면 위생 자체가 다른 치료에 해를 끼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시행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면 위생에는 수면 부족을 피하고 편한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고 또한 이제 카페인 음료라든지 술과 같은 음료의 섭취를 조금 피하고 낮에는 좀 활동을 하고 낮잠을 피하는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그 자체가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기존의 치료로 인해서 또는 기존의 치료법을 사용했음에도 이제 주간 졸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겠고요. 비만인 사람에게서는 체중 감량이 수면 무호흡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체중 감량만으로는 수면 무호흡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드물지만 수면 무호흡 지수를 개선시킬 수 있고 또한 관련된 합병증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구강 인두 운동이 있는데 이는 혀와 영구개와 그리고 인두 측벽을 포함하는 정적 수축 운동으로 구성됩니다. 하루에 3번 3개월 지속 시에 시행을 하지 않았던 분보다 수면 무호흡과 관련된 주관적인 증상 그리고 수면 무호흡 지수의 개선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자세 치료는 수면 중에 바로 누워있는 자세를 피하기 위해 시행되는 치료법인데요. 이는 수면 중에 다른 자세와 비교해서 바로 누워있는 자세가 좀 더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바로 누워있는 자세에서 수면 무호흡 지수가 높은 환자에게서 시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순 코골이의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직 결론은 나 있지 않는 상태이고요. 때문에 이 단순 코골이 치료에 대한 지침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결국 단순 코골이 환자에서는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경과 관찰을 하거나 또는 보조적인 치료가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코골이와 관련된 여러 질환의 발생 가능성과 또한 수면 파트너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경증 수면 무호흡의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에서는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일 경우에는 여전히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2세 이상의 소아의 경우에는 그 원인의 대부분이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로 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편도 아데노이드 제거술만으로도 이러한 수면 무호흡의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외래 진료 시에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돼서 내원한 소아를 관찰을 할 때 편도 또는 아데노이드 비대가 관찰이 된다면 추가적인 수면 당원 검사를 통해서 그런 수면 무호흡을 진단하는 과정 없이 바로 수술적인 치료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치료는 딱 하나의 치료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치료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환자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결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서 면밀한 검사와 상담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은 어떤 질환인지 또는 어떤 증상을 보이고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관련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우리 몸속에 흡수되면서 근육 이완제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혀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아래턱에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축을 하게 되면 앞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근데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근육 이완제로 작용을 하면서 근육이 늘어지게 되고 우리가 바로 누워서 잘 때 혀가 더 많이 떨어지게 돼서 그 뒤쪽 공간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주된 증상이 코막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특히 비염이 심한 친구들은 하비갑계가 부어서 코가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강에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것들로 좀 비강 공간을 조금 넓혀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콧물이 넘어오거나 하는 증상들 때문에 수면에 방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